강의하시는 거랑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랑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그쵸 목사님 네, 업그레이드가 네, 네. 되니까 업그레이드가 된 거라서 그렇거든요. 교재가 최신 버전인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지금 하는 게 온라인 하는 게 보통. 최신이에요. 아니요, 지금 말고 그 강의,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강의 듣는 거랑 네. 이 교재랑 안 맞다고. 이 강의는 보니까 2015년인가? 16년인가 그때 올라온 거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게 최신인지 아니면 이 교재가 순서가 최신인 건지. 교재가 최신이에요. 그러면 네. 그래서 15년 버전, 16년 버전, 네. 18년 버전 강의는 이제 자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수업했던 걸 올려놓은 거라 그거는 좀 이제 오래된 거예요. 근데 교재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교재 요거 하시면서 이제 그렇죠. 예, 또 바꿀 또 이제 이런 경우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또 새롭게 바뀐 거를 일단 교재로 업데이트를 하고 순서가 이제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재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강의를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찍어요. 그러니까 강의는 맨 마지막에 새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 전이 교재예요. 그러니까 교재가 더 최신이고. 그래서 순서는 일단은 교재를 따라가셔야 되겠고 교재가 더 바꾸기 쉽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요 얘기들은 또 상담하면서 또 그걸 계속 적용하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이론이 상담 현장에 얼마나 적용이 되었는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적용이 좀 부족하다. 혹은 또 이론상 요걸 현장에서 좀 맞추려면 요걸 좀 바꿔야 되겠다 하면 그건 바꿔버려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이제 이게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보면 안 되는데 그걸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교재를 새로 만들어요. 계속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걸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강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까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런 질문 해주셨고요. 목사님, 제가 질문란에 올린 그 네. 인성과 존경에 대해서 네. 다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올린 그 사례에 대해서? 이명 선생님 잠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안 들리세요? 앞부분을 지금 잘 못 들었어요. 네, 제가 상담하는 중에 그 존경과 그 인정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가령 예를 들자면 학생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인격적인 배움을 받지 못한 거에 의해서 네. 존중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때 그게 존경의 욕구인지 아니면은 인정의 욕구인지 그런데 지금 계속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성인이 돼서도 이제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제 존중받고자 하는 그 욕구, 네. 존중받지 못하면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 네. 여보세요? 그랬을 때 그걸 처음에는 이제 존중받고자 하는 거니까는 이제 일상으로부터 존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랫사람이지만은 이제 내가 낮아지고자 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존경이라고 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인정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존경과 인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존경과 인정. 욕구에서 이제 우선은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존경을 설명하는 그림이고요. 그림을 설명하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말보다는 이게 더 쉬워요. 그래서 가능한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우리 상담 차트에도 반영을 해서 개념을 딱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존경은 이런 구도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높낮이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례에서 어떤 한 자녀가 부모에게 인격체로 존중을 받지 못할 때 그때 이게 존경인가라고 하면은 여기 부모가 있고 그리고 이 부모 밑에서 이 자녀가 사실은 막내 아들인데 뭐 둘째 아들인데 형이 있어서 형보다 내가 너무 낮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형만큼 되어지기를 바라는 건지, 그러니까 좀 상황을 이렇게 이제 이게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나는 존중받고 싶어요, 존경받고 싶어요 하면 요 부속된, 그러니까 여기 없는 요소들을 물어보셔야 돼요. 형제가 있냐고. 형제가 있어서 지금 부모에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뭐 동생이 있어서 느끼는 건지. 그래서 상하 개념에서 결국은 올라가고 혹은 내려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혹은 내려가고 싶은 것도 존경과 관계돼요. 상하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상하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존경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안 맞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어떤 식으로 해도 이게 잘 안 맞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인정이에요. 인정은 원근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는데 내가 있고 근데 내가 너무 멀어진 것 같다. 내 위치가. 그래서 나로서 그래서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 부모에게 더 다가가고 싶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뭔가 잘못을 했고 혹은 또 실망을 주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다시 예전의 신뢰를 되찾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더 친밀하게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인정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요거를 존경인지 상하 개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인정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거는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그걸 왜 원합니까? 뭐 그걸 존경이라고 말하든 인정이라고 말하든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걸 왜 원합니까?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낮아진다고 생각하세요?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렇게 되면 또 삶의 의미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또 그런 일이게 된다면 자신이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지, 또 그렇게 되기를 왜 원하지 않는지, 또 사실은 뭐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흔들어 보셔야 돼요.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흔들어서, 네? 뭐라고요? 얘기할까요? 네. 네. 부모한테 이제 인정받지 못한, 저는 그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거니까, 자기 존재감에 대한 어떤 그 실망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형이 절망감 같은 나왔네. 느낌. 네. 네. 형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요. 없어요. 형 없고 부모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이렇게 무시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 부모들 그러잖아요. 설명도 안 해서 옛날에 무조건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그 어린 시절에 본인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조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그 불합리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이 생긴 거죠. 그러면 상하 아버지만 개념, 보면 무서워지고. 네,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하 개념이 더 강해 보이네요. 항상 그러면 낮아져 존중인가요? 있었고, 네. 예, 존경으로. 그리고 그걸 정확히는 본인한테 그걸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존경의 욕구가 있는 것 같다. 높아지고 싶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형보다 낮아지지 않고 형보다 뭐 비슷해지기를 혹은 형보다 더 우월한 자 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이 높낮이에 관한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맞느냐라고 해서
그게 그 말이 제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안 그러고 그 사람이 아니라는데 난 인정인 것 같은데 왜 자꾸 존경으로 몰아붙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랄까 부담스러움과 그건 내 마음이 아닌데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럼 좋다. 그럼 인정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가까워지고 싶은 거냐, 그래서 결국 원하는 게 부모랑 친밀해지고 싶은 거냐, 멀어지고 싶지 않은 거냐 하면, 그럼 또 만약에 그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그럼 다시 존경으로 가서 그걸 계속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면 제가 존경인 것 같아요, 인정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상담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그게 인정이네요, 존경이네요, 이해가 되든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결을 해서 잘 다져놔야 이제 그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대충 막 아닌데도 기라 그러고, 또 당신은 뭐 존경이 틀림없어요, 인정이 틀림없어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아닌데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도 막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내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네 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그걸 버리라는데 그게 뭘 버려야 되는지 모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버릴 걸 찾기 위해서 그걸 찾는 거니까 그걸 잘 잡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계속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왜 그러게 되기를 바라는지, 그러면서 뭘 원하는지, 그래야만 이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수준이 돼서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무시를 당해와서 자기도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고 성인이 있고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해도 아빠는 옛날처럼 무시하는 거죠. 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아예 마음을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하는 그런 모습. 네. 답답하고 여튼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게 존경이냐 인정이냐를 정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을 찾는 거니까 그런 설명을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그 피상담자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더 발전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또 뭐 세부적인 사례에 대한 이야기는 또 사례 내용에서 다루는 게 좋겠어요. 너무 또 오픈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공개 강의라 너무 얘기를 하다 보면 내용이 다 드러나게 돼요. 자, 원리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존경과 인정의 차이.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저요. 네. 목사님,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심층으로 유형을 잡아가지고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네. 심층은 어떤 감정들이 누적이 되고 또 그런 감정들이 깊어서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심층이라고 배웠는데, 심층을 하다 보면은 그 5가지 그 영역에 한 가지가 걸려서 심층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만요. 심층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심층을 하다 보면 그렇게 심층적인 것까지 떨어지게 되었냐 하면은 어떤 관계성에서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아가지고 심층의 문제를 안고 더 해결하지 않고 더 깊이 그가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관계 문제라든가 순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적으로 더 어렵게 된 상황을 맞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층의 문제는
그 외 5가지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목사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 이전에 방법론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심층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어떤 사건과 상황들을 다양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모든 측면들의 맨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이 아랫부분에 깔리는 거예요. 이 아랫부분. 맨 마지막 이 부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순위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합의, 그 다음에 삥 돌려서 선악,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조직 관계, 조직, 그 다음에 관계, 이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각각의 측면으로 봤을 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각각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 그런 문제들이 다 흐르면은 다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은 바닥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러면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심층이에요. 그래서 심층 문제 하나만 덜렁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그냥 몸의 문제가 시작이 됐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그리고 혹은 또 뭔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불의의 타격으로 이런 식으로 몸 자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몸이 또 악화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심층만으로 구성이 되는데, 오래된 경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순위 문제, 뭐 어느 것에 몰입이 돼서 해야 될 걸 못했다든지, 그럼 이게 이제 심층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부모님이랑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많이 해서 부모님이라고 싸웠는데 그게 아주 뭐 억하심정이 돼서 또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심층은 이 안으로 내려와요. 제가 예전에 제 온라인 강의에서도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눈이 충혈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 때 눈이 충혈이 돼서 병원에 갔더니 안과 선생님이 이렇게 검사를 하더니 얘는 욕구 불만이네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 불만? 그래서 그때 처음 욕구 불만이라는 용어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욕구 불만이 됐지? 그리고 저도 그때 왜 내 눈이 충혈이 되고 그게 무슨 욕구 불만일까 하고 가만히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매일 학교를 다니면서 문방구를 들르는데 문방구에서 장난감을 한참 들여다보고 등교하고, 돌아올 때 장난 한참 들여다보고 돌아오고, 사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안 사주고, 그리고 그냥 늘 보며 가며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네가 욕구 불만이라는데 너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해서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그 장난감을 하나만 사주시면 제가 욕구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샀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 눈 충혈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뭔가를 이렇게 뚫어지게 그냥 저거 하고 싶다 저거 싶다 그걸 없어지게 한 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갔다 빨리 오고 그거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게 사라지게 된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사연들에 의해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거에 또 허락, 그 다음에 안 될 때 심층적인 문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고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모든 제 예화를 오해해서 그러면 모든 걸 다 들어줘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데, 이제 그렇게 해서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모든 문제를 또 다 그렇게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리하거나 악한 것을 요구할 때는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선악에 관해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해치고 싶다, 그걸 해쳐야만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심층은 이전에 이걸 방법론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모든 유형의 최종 단계가 심층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네. 질문이에요. 네. 그러면은 목사님 상담문을 쓸 때 이제 그 유형에서 심층으로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심층으로 오게 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네. 까지 더 써서 깊이 있게 다루는 것도 괜찮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상담문을 쓸 때 성경 연구법에서 적용적 해석과 관점적 해석, 도덕적 해석, 극본적 해석, 분석적 해석, 통찰적 해석도 이제 동일한 차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이런 연결고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심층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쓰는 방식을 통찰적 해석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분석적 해석을 쓰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은 극본적 해석을 쓰는 게 좋을까, 도덕적 해석을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관점적 해석을 쓰는 게 좋을까, 어떤 해석법을 써야 이 심층 문제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 볼 수 있을까 하는 거는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그런 규칙은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다만 이 중에 하나가 이 심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여러 이제 후보 물질들이 있고, 그 물질들을 써서 이게 맞나 해보고 저게 맞나 해보고, 그 중에 이거 예전에 에볼라 바이러스 때 썼던 건데 이거 되네, 그럼 이거 백신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는 것처럼.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 유전자와 이런 거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해보고 아는 거예요. 해보고 안 되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지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 타미플루를 개발할 때도 중성자 양자 현미경을 사용해서, 그게 일본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짓고 있다는데, 그게 뭐 15km 뭐 엄청난 크기의 이제 전자를 충돌시켜서 얻는 빛으로 이제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데, 그게 뭐 몇천 배 확대를 해야 그 분자 단위의 그런 변화를 조금 볼 수 있다는데, 그런 도움을 받아야만 조금 해결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어떤 미지 영역들이 많이 있는 세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백신이 나오지 않는 건데,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해보는데 어떤 완전한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가 다 이걸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닌 거죠. 그냥 다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 뭐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원리를 찾아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까 질문하신 대로 이 심층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더 좋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사례마다 다 틀려요. 이 사람이 이런 적용적 해석에 익숙한 사람인지, 관점적 해석에 익숙한 사람인지, 도덕적 혹은 뭐 어떤 해석에 더 익숙한 사람인지, 또 그게 어떤 식으로 잘 들어맞는지는 해보면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 전에는 그냥 가장 적절해 보이는 것, 그걸 찾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것은 전반적인 상담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스토리상 그 히스토리가 이 사람한테 이런 삶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다라고 결정이 된다면은, 그럼 이제 그런 방법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어떤 사례인지도 모르고 심층 문제는 뭐 무조건 뭐 어떤 걸 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겠어요. 그거는 사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데, 제가 실습을 하면서라고 해야 되는데 상담문을 쓸 때라고 얘기해가지고. 실습을 할 때도, 실습은 완전 연습이라, 우리 실습에서는 사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상담사의 그런 어떤 활용도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잘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이전에 했던 것들이 있다면은 안 해본 거 이런 정도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상담자 중심으로 상담 방법을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동생이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생과 언니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분석적 해석을 썼어요. 근데 그러면 동생과의 갈등은 뭐 항상 분석적 해석을 써야 되느냐? 그런 방법은, 그런 원칙은 없는 거예요. 동생과의 갈등을 통찰적 해석으로 할 수도 있고, 극본적 해석으로 할 수도 있고, 도덕적 해석으로도 할 수, 뭐든지 다 가능해요. 다만 익숙한 게 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 이 실습을 할 때는 사례 중심으로 이 해석 방법을 바꾸지 마시고 자기 중심으로, 이전에 저희가 도덕적 해석을 했다, 뭐 관점적 해석을 했다, 그럼 다음에 분석적 해석. 이거는 실습이니까 실습은 상담자 중심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실제 사례로 들어가면 이제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더 어려운 문제.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찾아가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중심이 아니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여기에 뭐 집게를 써야 될까요? 나이프를 써야 될까요? 혹은 여기에 무슨 도구를 써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사례별로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그 에스더 선생님이 그 지금 실제 상담에서 10층으로 잡고 들어가서 보니까 10층에서도 선박이라 예를 들자면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여쭤보시면 네, 돼요. 제가 용어를 잘못 써가지고 처음부터 목사님을 괴롭혀드렸네요. 아니, 그럼 왜냐면 저도 사례 하다 보니까 10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선악의 문제였구나.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의 문제였구나. 근데 아까 목사님이 그 정문 전체 보여주시면서 아, 이게 10층 문제여서 이렇게 연결 수가 없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예, 결정 그렇게 되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토콜을 써야 되잖아요. 프로토콜을 네. 쓸 때 처음에 심층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심층보다는 이제 순위로 결정이 난 거죠. 그런 경우는 그냥 심층의 순위라고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심층 아예 지우고 순위라고 한 건지 라고 써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전에 제가 했던 분 중에 이제 그 불면증이 오고 또 막 불안감이 와서 심장에 그 좀 이렇게 빠르고 상황이면 이제 그 심층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상담을 계속 해가다 보니까 관계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층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심층은 심층인데 그 심층이 그 나머지 5가지 유형의 그 한 곳에 이제 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네. 그러면 심층으로 쓰는데 다루는 거는 관계로 계속 다루면서 상담이 진행되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심층은 분명한 층인데 내용상으로 볼 때는 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유형으로 볼 때는 관계로 적어야 되는지 심층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뭐 그게 이제 크게 상담에 지장을 주거나 그런 건 없지만 뭐 하다 보면은 용어를 다른 상담사들이 제 거를 체크해 줄 때 여기는 심층으로 했는데 왜 관계로 갑자기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이런 경우인데 뭐 지금 제가 일단 대답은 해드리는데 이게 올바른 대답인지 일단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이제 뭐가 핀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 제가 지금 잘못 대답하고 있는 건지 제가 지금 이해한 대로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문제를 심층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의 문제가 심층으로 오게 된 이유가 관계에 있었다.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주제를 바꿔서 심층에서 관계로 바꿔서 그래서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 관계에서 뭐 어떤 감정을 가졌는가, 뭐 너무 화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게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세요?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직장에서의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어떤 문제로 이렇게 힘이 드시냐, 어려움가 했을 때 저는 이제 뭐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잠을 못 자고 힘들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첫째 날 심층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 심층의 내용들을 계속 또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로 보니까 관계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관계에는 같은 유형이잖아요. 심층과 관계가 같은 유형상에 있잖아요. 제가 심층으로 보고 시작했는데 관계를 또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우에는 두 가지로 해서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로 해서 나가야 되는지. 예.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이걸 물어보시는 거군요. 네네네. 네. 이제 이게 뭐 다른 분들도 같이 이제 보고 있는 거라 3급 상담사의 기준과 2급 상담사의 기준과 1급 상담사의 기준이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가 다 다른 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3급이다 라고 하면 주제 1개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2급이다 그러면 주제 2개를 꼭 쓰셔야 돼요. 그리고 3급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상이에요. 모든 주제를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3급의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걸로 갈지 그러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다시 심층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관계가 더 근원적인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관계로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가요. 안 그러고 이게 느슨하게 되면 초보 상담사로서는 이게 막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막 일어나게 돼요. 가지를 잘 치셔야 돼요. 근데 네. 심층으로 갔다고 처음에 할지라도 이제 관계에서 심층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로 옮겨가서 관계 문제로 다루면서 나가는 게 좋으네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봤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피상담자 중심인데 직장의 심층 얘기를 했는데 관계 얘기가 나왔어요. 관계 얘기가 나왔지만 그 얘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 심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이거는 그냥 끊고 그냥 심층으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두려움 아니면은 뭐 죄책감 뭐 수치심 아니면 또 다른 감정 그냥 요걸 그대로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알게 된 이거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해보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자꾸 주제가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때문에 사실은 또 어린 얘기도 나오고 또 예전에 뭐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일파만파 일이 커질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2급이나 1급에서 다룰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부담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꼭 하셔서 3급에서는 그렇지만 이것만 다루겠습니다 해서 이것만 다루셔야만 하겠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걸 다룰지는 상담자가 결정하시는 거고 그 대신 하나만 하셔야 돼요. 3급에서는. 2급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2개를 다 나눠서 그래서 2급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2개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각각을 다뤄봅시다. 그래서 관계 문제는 관계 문제대로 다루면서 심층 문제도 같이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를 넘나들면서 2개의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는 거고. 1급은 만약에 나오는 게 다 있으면 그걸 다 다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시작하는 거예요.
1급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수련을 받아요. 그래서 직장 얘기를 했지만 사실 모든 문제를 다 다루게 되는 거죠. 목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뭐 상담을 많이는 못했지만 그 신축 문제는 꼭 나머지의 5가지 유형의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꼭 한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고요. 심층이라고 봤을 때 진행하다 보면은 관계 때문에 심층이 생길 수도 있고 관계 때문에 심층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 해당돼요. 다. 꼭 한 가지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심층으로 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욕구 문제가 어떤 유형에 있을 때 욕구 문제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리 심층이라 할지라도 그 나머지 5가지 한 가지가 항상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 욕구와 바로 연결될 때 그것을 클리어 했을 때 욕구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상담을 더 많이 해보시면 이게 모든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걸 보시게 될 텐데 이게 복잡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중요하고요. 그렇게 복잡해지게 되면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라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모든 길을 다 여기서 찾는데 이게 시간을 다 써버리면 그러면 지쳐서 상담이 진행이 안 돼요. 본인도 헷갈리게 되고 여기까지는 정말 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나가셔야 되겠어요. 시장에 가도 별의별 게 많잖아요. 그걸 다 살 수는 없어요. 시장 물건을 내가 오늘 저녁 찬거리에 필요한 것만 사가지고 돌아와야지 그러지 않고 시장 가서 모든 물건 하다 보면 오늘 내에 못 돌아와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1시간을 써버리게 되면 이게 상담의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당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이게 연결고리는 넘어갈지 말지는 하나만 결정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질문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했고요. 나머지 질문은 또 추가로 혹은 또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또 그때그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3 상담훈련법과 그 다음에 계획은 2024 사례연구법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의 핵심은 무엇에 있는가 하면 우리 이게 세미나의 의미를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져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미나를 그러니까 기존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존 강의에 모르는 거는 기존 강의에서 해결을 하시고 기존 강의는 다 목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본적인 흐름이 되겠어요. 온라인 강의. 그래서 뭐 방해받을 것도 없고 꾸준히 알아야 되는 그 자세한 내용들이에요. 몇 학기에 있으시든지 예를 들면 1학기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2학기에 있는 분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시 써봐야겠네요. 1학기부터 난이도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학기부터 1학기 개론은 전반적인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부터는 이제 2학기를 마쳤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수준 여기 이제 이런 문제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수준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는 전부 다
그 이상의 어려움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꾸준히 목차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가시는 그런 과정이니까 가면 갈수록 새로운 세계를 보시게 될 거예요. 다 이 1학기를 기반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본 것처럼 전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다 서로 연결돼 있어서 쌓아지는 거니까 요걸 이렇게 보는 거는 다 온라인에서 들으세요. 이걸 어떤 분들도 가끔씩 이제 문의를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그걸 들을 수 없겠냐고. 근데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우리가 뭐 1기, 2기, 3기, 4기, 1기에 최소 10명, 20명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리고 1월, 3월에 개강을 해서 6월까지 현장 강의 중심으로 한다라고 할 때 3월에만 기다리고 있다가 3월부터 들어오는 그런 이제 구조도 아니고, 갑자기 인터넷 검색하다가 4월에 오는 분, 혹은 또 어떻게 소문 듣고 알아서 5월에 오는 분, 막 이제 들어오는 게 무작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한 그룹으로 모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모은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학기 내용을 하는데 정말 꼬박 3년이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4년 혹은 한 달 빠지거나 그러면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온라인 과정으로 들으시는 거고, 근데 이런 과정 중에 요 전체적인 내용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난이도가 조금씩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중에 보완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한 번에 또 싹 이제 정리를 해 나갈 텐데, 이걸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세미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전반적인 이 과정의 업데이트를 다루게 되고요. 세미나를 통해, 강의를 통해, 그 다음에 이런 강의의 내용, 세미나의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발전이 돼요. 상담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미나를 통해 그걸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교재를 수정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 영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강의 영상이 만들어지기까지 교재가 만들어지고, 세미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고, 이제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과정의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강의에 없는, 그 다음에 상담에서 적용된 부분들이 여기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내용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담훈련법이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상담훈련법이 뭐냐 하면 일반 상담 프로그램과 교사 상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자가상담, 상담자 프로그램 해서 모든 이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게 이 상담훈련법이에요. 이 상담훈련법이라는 과목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예전에 교사 세미나도 가고, 혹은 자가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청년들 데리고 스스로 해볼 수 있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 상대로, 부모가 특별히 상담적인 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 좀 상담적인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자녀를 좀 대했으면 좋을 때 딱 그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또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걸 이제 성경적 상담 훈련법으로 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배우시면 여러분들도 일반 상담 프로그램은 가정 내에서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혹은 딸 학교, 아들 학교, 다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할머니 학교, 할아버지 학교, 일반인들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상담, 성경적 상담 적용 프로그램이에요. 교사 상담 프로그램은 이제 그 어려운 문제를 이제 뭐 다 알아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냥 어떤 그 여름 성경학교 혹은 뭐 교사 세미나 할 때 뭐 아이들의 문제를 다 뒤집어 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더 잘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은혜를 선순환 이루게 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할 때 쓰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자가 상담 프로그램은 뭐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한번 걸어보는데 이제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따라서 자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그걸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됐네, 이제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저기도 있더라고요. 저 동성애 관련으로 이효나 목사님이 하는 성경적 상담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자가 상담으로 동성애 문제를 많이 해결하기도 하는데, 그런 뭐 은밀한 문제를 뭐 말로 하기 어렵고 그럴 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내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자, 이걸 이렇게 하면 자기 동성애를 이제 극복할 수 있고 또 변화된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성경적 상담에서는 이런 거예요. 뭐 거기선 뭐 거기 나름대로 또 하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동성애나 아니면 은밀한 성적인 죄나 아니면은 또 말 못할 혹은 말하기 싫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고, 상담자 프로그램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체를 다 한 단계를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상담문 프로그램은 우리 이제 그 성경 연구법에서 나오는 것들을 좀 더 일반인에게 편리하게 그래서 상담문을 써볼 수 있게, 이렇게 상담문을 써보면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한테 쓰는 편지 속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나가면서 잘 얘기할 수 있거든요. 또는 교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말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이제 좋은 내용들을 좀 잘 전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상담문 프로그램을 설교와도 좀 연결이 시키면 일반 대중들한테 이런 단계로 설명을 하면은 좀 더 이해도를 좀 높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다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이 과목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이 과목의 구성이 어디 있냐면은 요소 구성되는 차례가 2학기의 세 번째 과목이에요. 상담훈련법. 그래서 쭉 개론, 원리, 역동성, 방법론 배워가다 보면 여기서 배우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이제 배워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강의에서 들으시고, 오늘은 요 부분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세미나에서 다루고 다음번에 교재를 바꾸고 그 다음에 강의 영상을 또 새롭게 찍을 거예요. 그것의 이제 최신 버전을 이제 보게 되시는 거죠. 바뀐 부분은 뭐냐면 이 모든 부분에 하나의 표로 이걸 만드는데,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표 하나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일반 상담 프로그램. 일반 상담 프로그램에서 이런 표를 써서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제 선택, 개인,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사회. 그 사람의 문제를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족 중에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는 거죠. 뭐 아내는 어떤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은 어떤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들은, 우리 딸은 어떤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해서 주제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의 문제에 해당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결과를,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이런 표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표의 그런 정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는 나중에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를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은혜는 하나의 계산되는 그런 말하자면 공식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개인의 문제가 있고 또 합의의 문제가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고 혹은 합의의 문제가 있고 뭐 절망의 문제가 있고 뭐 그 속에 편안의 어떤 욕구가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요걸 고려했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애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요런 흐름을 가지고 요걸 총 말하자면 정리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런 어떤 은혜의 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런 영역의 문제와 유형의 문제와 그런 감정과 그런 욕구가 있을 때 이런 은혜라고 해서 이런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는다면 이게 더 이제 절실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더 의미 있고 요긴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설교는 뭐 계획이 있고 능력이 있고 희생이 있고 뭐 이런 내용들 하여튼 은혜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면 다 여기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끌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끌고 오면 그 사람을 끌고 오면 여기서 그 은혜의 의미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중풍병자를 이제 네 사람이 끌고 오잖아요. 네 사람이 끌고 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그래서 내려서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기다렸던 이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중풍병자가 오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 문 밖에 저 독리 밖에 있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끌고 일어나라라고 한다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종, 이 백부장의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내 기도대로 내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하셔서 하는 것도 역시 백부장이 자기 종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끌고 왔기 때문에 되는 거죠. 모든 종이 다 그렇게 낳는 게 아니라 그렇게 끌고 오는 그 사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담의 기본적인 의미도 이 이야기를 끌고 와야 돼요. 그럴 때 이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는 거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옆에다 적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건데 이제 앞으로 여기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 뭐 다른 부분에서도 다 그렇게 되겠지만 이 구체적인 결과와 함께 요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옆에다가 이제 더 추가하려고 해요. 이제 이게 이제 업데이트되는 내용 부분을 나중에 이렇게 한 단락을 더 만들어서 이밸류에이션이라는 항목을 옆에다가 다 만들려고 해요. 평가. 그래서 그게 확실했는가, 그게 잘 됐는가, 이 부분이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안에다가 넣는다. 그래서 이 평가의 의미를 생각을 한다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혹은 진행자의 그런 어떤 의도와 그 다음에 그걸로 그냥 임의로 구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 다음에 검증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교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교사 프로그램에서도 학생을 다룰 때에 그 사람의 욕구를 다루고 그 사람에게 있는 은혜가 뭔지 이제 욕구부터 시작하거든요. 교사 프로그램은 그 다음에 은혜를 말하고 결심, 실천, 그 다음에 사역.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하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욕구를 버려야 합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어떤 결심을, 어떤 실천, 어떤 사역할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어떤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잘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뭐가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요거를 점검을 하는 거죠. 역시 여기도 평가 개념으로 이 부분에도
여기와 같은 평가를 만들려고 해요. 욕구, 실천, 교사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욕구, 그다음에 어떤 주제 이런 것들 이제 다 이건 아까 비슷하게 했고요. 결과 내용에 대한 평가를 좀 다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평가. 그래서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부분은 평가 내용이 추가된다. 그래서 욕구를 어떤 버려야 됩니까? 이 사람이 뭐 유익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교사로서 그 사람은 이제 학생이 되겠죠. 학생은 뭐 이런 유익이 있어요. 이런 어떤 욕구가 있어요. 존경의 욕구가 있어요. 인정의 욕구, 지배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버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결실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는 거. 그래서 만약에 평가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뭐 유익을 잘못 선택했던지 아니면은 은혜를 잘못 선택했던지 결심이 좀 맞지 않든지 좀 연결되지 않든지 그런 것들을 이 평가에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단계들의 그 의미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뭐와 같은가 하면 변화를 위한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징검다리가 잘 놓아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에 한 4개만 한번 그려보죠. 이쪽 언덕에서 이쪽 언덕으로 이제 여기가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인 거죠. 여기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누군가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징검다리를 적절히 놔줘야 이 사람이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그래서 변화로 이렇게 갈 수가 있으리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변화의 그런 고리가 뭐 상담자 자신의 생각이 너무 기대가 과하다든지 아니면은 연결고리가 좀 부족하다든지 해서 여기는 너무 붙었는데 여기가 좀 너무 떨어져 있다. 그럼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뭐 아무리 잘 구성은 됐지만 여길 넘어오지 않는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평가를 해볼 수 있도록 그런 항목을 추가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부분에도 다 적용을 해서 앞으로 적용된 것으로 이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가 상담도 그렇게 해서 평가, 그 다음에 기본적인 4번째 상담자 프로그램에서도 단계별 결과와 평가. 자, 이 부분이 이 내용에 업데이트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라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한번 받아보죠.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 혹은 또 상담 훈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던지 혹은 하시지 않으셨던지 이런 걸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관련해서 뭐 아무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질문해 주세요.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어떤 그 과정이나 뭐 목적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왜 그런 것들을 추가를 하려고 하는지. 그 평가 항목을 예전에 안 넣었는데 네. 평가 항목을 안 넣고 이제 상담자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평가라는 개념 자체가 상실되더라고요. 평가라는 내 상담을 뭔가 체크한다, 돌아본다 이런 개념이 없이 상담자가 그냥 막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상담을 해보니까 상담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이거를 어떻게 정식 커리큘럼 상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적용해서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걸 상담 훈련에서 애초에 가르쳐야 되겠다. 상급 상담사가 돼서 상담을 진행하는데 상담이 1회 했는데 끝나요. 왜 1회 했는데 상담이 끝날까? 2회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하면서 그럼 우리 커리큘럼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전혀 점검이 안 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애초에 그러면은 새로 배우는 분들은 상담 훈련법 속에서 평가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내 상담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 상담사들이 하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체크 개념이 있어요. 상담을 하고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체크를 받거든요.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해 보니까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된 거죠. 처음 단계별 진행에 대한 확인 절차라고 보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네, 네. 그걸 뭐 자기만의 어떤 가상의 피상담자를 만들지 않도록, 생각 속에서는 그 사람 다 변화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평가 요소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그 사람에게 분명한 이런 어떤 요소들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여기다가 넣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혹은 개발 과정에서의 그런 맥락, 그런 거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뭐 잘 배우셔도 물론 잘 따라오시겠지만, 아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구나 라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또 이 과목을 또 새롭게, 혹은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여기에 뭘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거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목들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 커리큘럼은 어떤 것도 딱 고정되고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없을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또 보완하고 바꾸고, 그래서 결국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담자들보다 또 좋은 상담자가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나타날 수 있겠죠. 초기 고생하셨던 분들도 물론 고생하셨는데, 이제 다음번 상담자들은 더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제가 네네. 네, 먼저 네, 하세요. 송인경 사모님 먼저 말씀하세요. 네. 네, 목사님. 그러면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평가 기준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전에 제가 논문에서 썼던 내용들인데 이런 식의 이밸류에이션을 했었어요. 이제 이거는 상담 전도법의 하나의 평가 내용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피상담자는 이게 이밸류에이션 1의 얘기를 들어보면 피상담자와 충분한, 이게 가명이에요. 가명. 피상담자와 충분한 인격적 관계 형성되었는가, 또 그의 고민과 문제의 괴로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하는가. 이게 이제 상담 전도법이라는 제 논문 이제 한글판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식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겠어요. 그의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또 악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아가고 있는가. 또 악한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이 있는가. 이런 식의 전부 다 뭐냐면은 피상담자에게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해 보면서 이 단계가 혹은 이 과정이 적절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한다는 거죠. 거기서 긍정적인 반응이라면 이 단계를 넘어가고, 만약에 거기서 좀 부정적이라면, 했는데 여전히 뭐 문제가 있다
했는데 여전히 영역의 문제 이외에 혹은 사실은 그 영역이 아니었다라든지 혹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를 잘못 선택했다. 혹은 그런 문제를 선택했더니 이 사람이 오히려 더 발끈하더라. 뭐 이렇게 된다든지 이제 이런 걸로 문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평가 항목은 지금 이제 평가 내용은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평가 항목은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이런 식의 피상담자의 변화 여부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목사님 너무 얘기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 평가는 제 경험에 의하면 양방향에서 다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담자 입장에서도 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상담자도 음. 그 질문에 또 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 세션마다 만약에 상담자도 이밸리에이션을 하지만 피상담자도 상담자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파트긴 한데 그러니까 피상담자에게 그런 문제를 줘서 대략적인 거죠. 너무 구체적인 건 아닐지라도 네. 얻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이 이렇게 좀 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상담자에게도 이렇게 배움의 기회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요. 네,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이네요. 피드백을 피상담자의 피드백. 네. 그 조이풀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조이풀이 어디냐면 이제 우리 소원상담센터 상담사들이 이제 나가서 활동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조이풀이 우리 사이트에도 보시면 사이트에 조이풀 심리상담치료센터 이제 여기가 원래는 어디였냐 하면 원래는 그냥 일반 심리상담센터였어요. 근데 그 팀장이 성역상담을 알게 된 다음에 이제 너무 좋고 또 자기도 많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성역 상담사를 이제 바꾸기 시작했어요. 원래 심리상담센터였는데 정신과 연계된 그래서 이제 우리 성역 상담사들이 전부 상급을 따면 여기 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인천에 위치해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야기가 뭐냐면 피드백이 온다는 거예요. 피드백을 어떤 그런 종이나 혹은 서면이나 혹은 어떤 자료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피상담자들이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한대요. 상담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그 팀장님이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번 상담을 해야 되는데 피드백을 당연히 상담사가 이상해요. 뭐 상담이 뭐 힘들어요. 뭐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상담 그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또 그런 내용들을 또 함께 살펴보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더 이 형식적으로 이 피드백을 만들려고 할 때 평가 내용에 있어서 어떤 부분까지 고려하냐면은 상담자 자신의 평가와 피상담자의 평가를 또 포함하는 걸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상담자 자신이 스스로 돌아볼 때 내가 볼 때 피상담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해 주신 거는 피상담자 얘기도 들어보자. 그래서 피상담자 피드백.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이 피상담자를 통해서 상담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각각의 내 영역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그 내용은 전부 상담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상담자는 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상담자는 내 문제의 유형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적절히 설명했는가 내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야, 그러면 너무 적나라하겠는데 피상담자 점수 매기기 시작하면 네, 진짜 저도 이제 상담할 때 네. 특히 실습할 때 매 세션마다 네. 상담자 피드백을 받는 것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음. 되게 부담스러운데 사실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네. 그게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렇게 느슨해진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게 되고 네. 조금 더 집중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네. 그래도 일리가 있네요. 아픈 어떤 채찍질이지만 그러나 잘 받아들이면 더 좋아지는. 뭐 우리가 이런 피드백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전체적으로 이 상담 과정을 더 잘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좋은 거죠. 그게 잘 되면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또 이건 좀 적용. 네, 목사님. 네. 상담자의 어떤 그 피드백이나 또 단계별의 어떤 평가를 상담자한테 받을 경우 그들의 욕구 문제를 다룰 경우에는 그들의 어떤 그 마음에서는 그 욕구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결국은 욕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부분들을 상담자가 직면을 하고자 할 때 상담자는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상담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평가가 잘못 평가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담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우리가 나가야 할 어떤 방향보다는 상담자가 평가하는 그것에 민감해질 수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네. 사랑이나 또 네. 감정을 이해한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는 되게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그 평가를 어떤 식으로 수용하는가 혹은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지혜로운 이렇게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피상담자가 김기동파 그 무슨 교회죠? 김기동파 교회가 무슨 교회죠? 그 교회가 있어요. 베레아 교회, 베레아 학파고 그리고 거기 그 교회가 성락교회 맞아. 성락교회에서 하는 집회에서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와 관련된 이제 주제가 아니었고 뭐와 관련되냐면 자기 자신의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분노감에 대한 상담이었어요. 근데 그 분노감이 이룰 때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 신앙적으로 대처를 하냐면은 그 성락교회 집회 때 받았던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옆 사람들이 다 쳐다본대요. 왜냐하면 이 방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 분노의 기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방언 기도 들으면 좀 시냇물 소리 듣든지 아니면 통제되든지 아니면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데 이 사람의 방언 기도는 똑같이 화내는 거를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그래서 옆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되겠냐고 할 정도로.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후련하대요. 근데 사실은 이 방언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분노를 또다시 표출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또 더군다나 그 이단 집회에 가서 받았던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은 선악 문제로 접근을 했어요. 선악 문제로 접근을 해서 이제 이단의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감정이 절제되고 통제되고 영광으로 돌아오는 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더욱 강화하고 그 다음에 더 그것들을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으니 그거를 안 좋은 쪽이니 좋은 쪽으로 바꾸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감정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뭘로 보는 거냐고. 이단교에서 받았건 정통교에서 받았건 그러면서 그 분노를 저한테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는 둥 목사가 맞느냐는 둥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 이제 인신공격을 받고 나서 그러면 상담을 중단하겠다고 해서 상담을 중단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피드백을 했다면은 아주 형편없는 상담자로,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선악의 문제로 보고 싶지 않은데 선악의 문제로 보려고 하니까 자기는 그걸 나름의 어떤 합의의 문제나 아니면은 그게 내가 낫지 않다 혹은 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관계의 문제로 본다든지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선악으로 보니까 이제 거부하고 피상담자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안 좋은 반응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제 자신이 그 상담을 이제 평가하면서 내렸던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이제 끝나고 나서 봤을 때, 그걸 꼭 그런 식으로 유형을 선악으로 하지 말고, 그게 좀 이단적이라고 하고, 또 방언 자체가 좀, 영적으로 좀 혼탁한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면서 저 자신도 좀 상담의 어떤 유형 제기에 있어서 유형 결정에 있어서 좀 신중하고 좀 우회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피상담자의 평가가 정말 아주 바닥을 치는 경우에 상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담자가 그럼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충돌 그런 건 별로 무의미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상담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끊임없는 분노감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꼭 부딪힐 필요는 없고 그냥 우회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너무 부딪히게 됐구나. 나중에 얘기를 꺼내고 난 다음에는 수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피상담자의 평가를 상담자의 자질이나 수준을 뭔가 결정하는 이런 게 아닌 상담 내의 어떤 기술이나 혹은 상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그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송인경 사모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아프긴 하지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뼈저리긴 하지만 그리고 조이풀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피드백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다 보니까 상담자 교육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도 마련하게 되고, 그걸 만약에 못 들었으면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고 그거는 똑같은 실수가 반복됐을 텐데 그걸 넘어서는 계기가 됐으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적절할 것 같아요. 평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정선 사모님 아까 무슨 얘기 막 하려고 하시지 않았나요? 이제 질문이 없어졌네. 다른 분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싶은 다른 분 계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간이 좀 지나서 한 5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줌은 계속 열어 놓을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호출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5분간 쉬겠습니다.